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이 보존력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물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이 두 지점을 잇는 경로와 관계없이 일의 양이 다 똑같으면 우리가 위치에만 관계되는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이 보존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존력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을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에너지를 합친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게 보존력에 대해서만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보존력만 작용하는 이 모든 역학적 과정 전체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제1과 에너지를 정의해서 1 에너지 정리라는 거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 에너지의 정리에 의하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 힘이 해준 1과 같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보존력에 대해서는 그 힘이 해준 1이라는 것을 내가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 에너지 정리와 그 이 1 에너지 정리를 보존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이 델타 K와 델타 U를 더하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이 델타 K 더하기 U는 0이라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그 보존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제2법칙이 그냥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동등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이 바로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에너지 정리하고 포텐셜 정의를 이렇게 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운동 제2법칙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적어놨죠. 그럼 이 형태에다가 내가 이 dr을 내적을 취해서 이것을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이게 경로 적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가속도,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다 dr을 한 것은 결국 그 운동 에너지의 이제 시간 미분을 이제 적분하는 것과 똑같아져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힘에 대해서 경로 적분한 것은 바로 이게 1의 정의였죠. 그리고 그거는 이 보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바로 델타 K는 마이너스 델타 U, 따라서 델타 K 더하기 델타 U는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그냥 보존력에 대해서는 운동 그 제2법칙과 동등한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 문제인데, 이 질량 m인 공을 이 지면에서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린다.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 공을 그 지면으로부터 h인 요 높이에서 이제 떨어뜨리면 아래로 자유낙하를 하겠죠. 네,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지면에서 높이 요 y에 도달했을 때 이 공의 속력을 구하여라 그런 건데, 이 앞에서 우리가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해서 이 답을 구해볼 수 있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 다 한번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운동 제2법칙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의 운동을 이제 위치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다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법칙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곱하기 y 방향의 가속도는 y 방향으로 받는 힘이 될 테니까 이제 마이너스 mg,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것을 풀면 그 이제 v는 이제 이 vy0 상수 마이너스 gt가 되고 yt는 y0 더하기 vy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두 상수, 그 이 vy0와 y0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초기 조건이 처음에 높이는 이제 h만큼 높은 곳에 있었고 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놓았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죠. 그래서 이걸 다 구해보면 그 v는 마이너스 gt가 될 거고 이제 y는 h-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최종 상태는 결국 내가 요 좌표 y가 그렇죠. 요게 이 y만큼 되었을 때 그때 v가 얼마냐를 묻는 거니까 요 식으로부터 t를 구해야죠. 그러면 t를 구해보면 요게 되겠죠. 이 h-y를 g로 나누는 게 될 거고 그렇게 구한 t를 요 vyt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vy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g h-y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원하는 거는 요 지점에서 이 속도만 알면 되는 거죠. 답은 그걸 물었으니까. 근데 이제 뉴턴의 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운동 전체를 다 구해보는 과정인 거죠. 그걸 통해서 구했는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운동 제2법칙을 한번 적분한 것이어서 그러면 결국 운동 전체를 이제 알려주진 않는데 대신에 한번 적분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는 바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속도를 그냥 위치의 함수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할 때의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럼 가만히 속도가 0이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mgh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y 위치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y 제곱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mgy 이거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럼 우리가 이 관계로부터 그냥 금방 이 y 방향의 속력이 이제 스퀘어 루트 2g h-y 다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운동 제2법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보존력에 대해서는 동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운동 제2법칙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구할 때 이제 유용한 방법이고 대신 이제 이 속도 같은 것을 위치의 함수만으로 알고 싶다 그럴 때는 그걸 다 구할 필요 없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훨씬 더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쉽게 풀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뭐 h라는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 이 속력은 어떻게 되냐? 그냥 루트 2gh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렇게 자유낙하 같이 힘이 일정하고 이렇게 다루기 쉬운 경우가 말고 좀 힘이 이제 실제로 그 위치에 좌우되는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뭐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배웠던 이 탄성력이고 그건 이제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운동 같은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이 그러니까 m d자승 x dt 제곱이 마이너스 kx 이런 힘을 받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더한 것이 상수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겠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이 진자의 운동인데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일정한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동을 하겠죠.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원운동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진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제 L D제곱 세타의 DT제곱 이게 그 중심 방향의 이제 가속도 같은 게 되겠죠. 아니지. 중심이 아니라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접선 방향으로 받는 중력의 힘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정식은 이렇게 사인 세타가 나오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이제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운동 에너지는 여기 보면 이게 그 원운동의 속도라 그랬죠. 속력과 속도가 L 오메가 제곱의 그 V의 이제가 되고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M L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중력의 요 파트가 주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높이에만 관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mg h인데 h가 이제 L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야 됩니다. 그건 일정 높이에서 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상수가 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상수이긴 한데 두 개를 더한 것이 상수라서 이 각각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내가 어느 특정한 높이, 예를 들어서 이 높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놓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는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속도는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인데 놓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맨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속도는 최대가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제일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점차 운동 에너지로 옮겨가서 여기 왔을 때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 상태로 있다가 다시 그 포텐셜 에너지로 옮겨가고 요 반대편 제일 높은 위치에 왔을 때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가 다시 이걸 이제 반복하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에너지는 그렇긴 한데 두 개를 더한 것은 이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운동 제2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죠. 보존력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운동 제2 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적분을 해서 했습니다. 경로 적분해가지고 보일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반대 과정을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미분하면 이제 운동 법칙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탄성력의 경우에도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상수라 그랬는데 내가 이 식을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2분의 1 mv 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러분들 체인 룰을 아시죠? 그러면 그 d dt에 2분의 1 mv 제곱을 미분하면 이것이 v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2분의 1에 m에 2v에 dv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1 k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kx제곱을 미분하면 2분의 1 k에 2x에 dx d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것이 이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상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은 0이 돼야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요 dx dt는 v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 있는 v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m에 dv dt에 더하기 kx가 0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결국 요 위에 있는 요 운동 방정식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미분하면
이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운동의 법칙이 바로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자의 운동에 대해서도 요 식을,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그 위에 있는 이 운동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배우의 무대 입장인데 이게 문제가 뭐 이렇게 길죠. 예, 이런 문제는 이제 푸는 사람 이제 열받으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이 문제 다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앞에 내용 잊어버릴 정도인데 뭐 어쨌든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연극 무대에 이렇게 이 배우가 이렇게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날아서 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줄에다가 매달아서 이게 여기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이제 이 바닥에 이제 도착하고 싶은데, 근데 이 줄을 여기다 그냥 묶어 매면 되는데 굳이 묶어 매지 않고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거운 짐을 달아서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려고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원운동 하겠죠. 그럼 이 원운동 하려면 이 줄에 장력이 걸리겠죠. 근데 그럼 이 줄의 장력이, 근데 여기 무거운 물체에 의해서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 물체보다 더 무거우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장력이 이제 언제 제일 커지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그걸 하는데, 그럼 일단 여기 처음에 출발한 상태에서 요 바닥까지 왔을 때 속력이 얼마나 되는가 먼저 구해봐야겠죠. 이거는 뭐 운동 방정식 안 풀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과 나중점을 알고 여기에 관계된 게 전부 보존력이라는 걸 알면 운동 방정식 풀려기보다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을 VF라고 하면, 바닥에 닿았을 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위치 에너지는 0인데 출발할 때는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는 이제 mgR에 1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만큼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로부터 이게 같아야 되니까 최종 속력은 이제 EGR 1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장력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 장력은 이 장력하고 이 중력의 반지름 방향 성분이 결국 이 원운동의 구심력으로 작용하니까 이 구심력의 크기가 이 t-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력은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세타가 0일 때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중력은 m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분의 mv 제곱 두 개 더한 것이 이제 장력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장력이 이 모래주머니 무게보단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장력의 최대치는 그러니까 mg 더하기 r분의 mvf 제곱이 될 텐데, 이거를 내가 요 앞에서 구한 vf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mg의 3-2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것이 이 큰 mg, 큰 m은 요 모래주머니의 무게니까 그거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걸 넣으면,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의 맥스가 이런 값으로 주어질 거고, 이 문제의 조건에 보면 요 m분의 m이 2배니까 이제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2분의 1이고, 그래서 세타 맥스는 이제 60도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물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잘 살펴보면 사실 좀 허술합니다. 이게 뭐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 여기 이 문제에 보면, 그래서 배우가 이 공중으로부터 무대 바닥으로 줄에 매달려 날아와 사뿐하게 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멈춰 있지만 여기 올 땐 속력을 얻죠. 이렇게 속력이 있는데 사뿐하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여기서 착지를 잘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뒹굴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뛰어내리면 절대로 여기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다. 이런데 이게 이런 거도 이제 실제로 이제 무대에 가서 이런 거 실험 안 해보고 이제 문제 냈다는 얘기죠.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원운동 배울 때 다뤘던 이 문제 연장선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공중돌기 문제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 원통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 꼭대기까지 돌아서 가려면 여기 요 점에서의 속력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구해봤었죠. 자, 그때 그 구한 답이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운동 운동하는데 그 작용하는 힘은 이제 중력과 수직력인데, 이 중력과 수직력이 이렇게 이 방향이 이제 수직력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합력에 의해서 이제 이 원을 도는 동안에 가속이 되죠. 그래서 속력이 바뀝니다. 근데 어쨌든 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는 이 수직력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그 점에서 바로 이 R분의 mv 제곱은 그러니까 중력 더하기 수직력, mg 더하기 n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접촉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직력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력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접촉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의 속력이 되려면 그러니까 n이 0인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최소의 속력은 이거의 제곱은 이제 gr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자전거의 속력이 gr이 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전부 여기 작용하는 힘이 중력과 수직력인데, 이 중력은 보존력이고 수직력은 해보면 항상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 안 풀고도 금방 이 이제 높이 h에 갔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 mgh가 요점에 왔을 때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두 개 합친 거와 같아야죠. 예. 요 포텐셜 에너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ER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민 제곱 더하기 mger 한 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v 민의 제곱이 gr이라 그랬으니까 해보면 이게 2분의 5 gr이 되죠. 따라서 이 최소 높이는 이제 2분의 5 r이 된다. 그러니까 요 2r 높이에서 2분의 1 r만큼 더 올라간 데서 출발하면 요 꼭대기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기만 하면 이제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이 못하는 이유는 간이 약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이번 수업에서는 다룰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쪽 얘기도 조금 이제 곁들여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목에서 보듯이 좀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브라키스토크론 프라블럼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렇게 이 두 지점,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제 지면이 있고 그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바로 위는 아니고 좀 떨어진 지점이 있는데, 그럼 두 지점에서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거나 뭐 굴러내려도 상관이 없는데 미끄러져 내린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미끄러져 내릴 때 이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경로가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물론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커브를 따라 내려오면 이제 이게 가장 빨리 내려오느냐라는 건데, 이 문제는 이 요한 베르누이가 1696년에 이걸 이제 문제를 냈어요. 풀 수 있는 사람 한번 풀어봐라.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두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 두 지점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밋밋한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게 빨리 내려올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질지.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옆으로 못 오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를 약간 스무스하게 하면 빠르게 내려와서 옆으로 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중간에 어떤 경로를 하는 게 빠르냐라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 두 지점 사이에 내가 운동 방정식 풀어서 걸리는 총 시간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정해놓고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가 무언가를 찾는 문제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이 해를 찾는 과정에서 이 수학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법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변분법이라는 겁니다. 이 변분법은 미분법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같은 걸 해보면 결국 이게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적분해 놓은 형태로 나올 텐데, 그 적분된 값을 이 최소로 하는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다 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사이클로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이 쭉 동시에 굴렸을 때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직선이고, 요거는 이제 파라볼라는 이 뭐죠? 포물선. 그 다음에 여기는 원,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그 다음에 뭐 다른 함수로 주어지는 건 했는데, 이 사이클로이드를 따라서 내려오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가 이제 이 답이었죠. 근데 이때 이 답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제출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적 뉴턴도 했고, 그다음에 베르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베르누이의 이제 동생이고, 그다음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들이, 장쟁한 사람들이 이 도전을 해서 이 문제에 이제 솔루션을 제출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는 뭐냐? 보통 이 사이클로이드라는 게 이제 이 동그란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때 또 바퀴에 찍어 놓은 점이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쫓아가는 점,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죠. 그래서 요 형태로 주어진 곡선이 이제 제일 빨리 내려간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게 이제 토토크론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렇게 미끄러뜨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커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출발하든지 이 출발한 위치에 관계없이 이 지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 똑같은 그런 곡선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 곡선이 뭐냐를 찾는 건데, 예, 뭐 짐작할 수 있겠지만, 예, 이 토토크론 문제의 답도 이 사이클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 상에서는 내가 물체를 어느 지점에 놓든지 이 동시에 여기에 도착한다 라는 거죠. 근데 뭐 뜬금없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내려오든지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시간은 달라도 속력은 다 똑같다라는,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진짜로 그런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근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다 해서 이 뭐 실험해 보는 영상 같은 걸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그 중에 하나 괜찮은 영상을 하나 찾아왔으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작용하는 힘 중에 이 비보존력이 포함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이제 이 개의 한 일이 이게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이 개에 작용하는 힘들이 전부 다 보존력이다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이, 이 외력이 한 일이 전부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만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서 뭐 관찰하는 많은 일들에는 이 비보존력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 대표적인 비보존력인 이제 마찰력이나 그 다음에 이 공기저항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주로 이제 마찰력을 가지고 이제 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외력이 해준 일, 개의 해준 일을 내가 W라고 하면 이 W가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더해서 이런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그 비보존력에 의해서 이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 일단 이 외력이 개의 한 일에 부호를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외력이 이제 개에 해줘서 개의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이 양의 부호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거꾸로 개가 바깥에 이제 일을 해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음인 걸로 이렇게 이제 정해 놓습니다. 부호를.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더 구체적인 예를 이제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공에다가 우리가 일을 해줍니다.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 지면에 있던 공을 이렇게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준 일만큼 이 공과 여기 지면을 전체 합쳐서 이걸 이제 이 하나의 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포텐셜 에너지가 늘은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외력은 작용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외력이 해준 일은 다 끝났는데 이 공이 내려갔다가 튀어오르죠 다시. 근데 튀어오르면 원래 정확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내려가서 여기 이제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서 정확하게 놓은 위치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공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그 높이까지 안 오죠. 그보다 더 낮은 높이까지만 올라오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을 때는 또 한번 튕겨서 올라오는데 이번엔 더 작은 높이로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 지면에 내려앉게 되죠.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해줬던 일은 그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고, 이게 결국 이런 충돌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비보존력이 이제 작용을 했단 얘기죠. 이 물체와 지면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럼 그 에너지 손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네. 이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탕탕 튕기면서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소리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조금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이 물체를 지면에서 이렇게 끄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역시 이때도 이 지면과 그러니까 이 물체를 하나의 전체 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힘을 줘서 이걸 이제 미는데 내가 F라는 힘을 줘서 이 D만큼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지면과 물체 사이에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외력이 해준 일의 크기는 이 F.D로 주어지겠죠. 이만큼이 주어지는데 그게 그럼 전체가 이 위 물체가 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였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작용했으니까. 그럼 그 마찰력이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몰 f.d만큼 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물체가 얻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이 외력이 해준 일에서 이 마찰력이 한 일을 빼준 만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이제 부호까지 고려를 한다면 요 부호는 잘 조심해서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외력이 해준 일은 결국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 더하기 이 마찰력에 의한 손실로 이제 나뉘게 된다라는 거고, 이 마찰력이 한 일은 이 열 에너지를 비롯한 이 내부 에너지로 이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용을 하면 이제 마찰력이 작용한 경우에는 그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하기가 쉽죠. 그럼 우리가 운동의 방정식을 이제 풀지 않고 순전히 그 에너지, 어쨌든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손실을 전부 다 에너지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열 에너지로 정의하든지 내부 에너지로 정의하든지 하면, 그래서 총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많은 상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를 넓게 확장해서 정의를 하면, 그래서 이 각종 에너지,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설명한 대로 진동 에너지, 뭐 변형에 의한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 이런 걸 다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서 그 비보존력이 작용해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이 마찰력 같은 것이 작용하면 이렇게 내부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일반화를 해서, 그래서 총 에너지를 이 역학적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에너지까지 다 더하면 이 양은 보존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마찰력의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그걸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우리가 거꾸로 이제 내부 에너지를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도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얼음판 위에서 이 스케이트를 타는 이제 선수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스케이트 선수가 속력을 얻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벽이 밀어줬으니까 벽이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벽은 반작용만 해준 거고, 그럼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힘을 가해준 건 이 스케이트 선수가 이 벽을 밀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스케이트 선수가 이 벽을 밀려면 결국 이 팔에 있는 근육, 몸에 있는 근육이 힘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케이트 선수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 아마도 그 내부 에너지는 그 근육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고, 결국 근원을 쫓아가면 결국 이제 이 선수가 먹었던 음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결국 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도로에서 차가 출발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서 있다가 차가 출발할 때 바퀴를 굴려야죠. 근데 이 바퀴를 굴리는 거는 이 자동차의 엔진이 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면하고 바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야만 이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그 차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타이어가 여기를 이제 이 지면을 이쪽 방향으로 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면의 반작용으로 이 지면은 이 타이어를 이쪽 방향으로 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용은 이 엔진이 바퀴를 돌리려고 하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그 엔진에 있던 연료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결국은 이 자동차의 이 역학적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있는 물체와 이 용수철이 이제 충돌하는 문제인데,
보면 이렇게 그 물체가 용수철에 와서 이렇게 쑥 이렇게 밀고 들어가겠죠. 이때 최대한 밀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가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0.8kg인 블록이 처음 속력 1.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용수철에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고 용수철 상수는 이제 50Nm/m이다. 그럼 이때 일단 이 바닥에 이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충돌 후 용수철의 최대 압축 길이를 계산해라. 뭐 어렵지 않겠죠? 뭐 이거를 우리가 운동 법칙 안 풀고도 이게 다 보존력만 작용한 경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물체에 그 운동 에너지만 있던 것이 나중에는 물체도 멈추고 스프링이 압축되는 걸로 끝나죠. 그러면 이 탄성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 mVA 제곱이 2분의 1 kxma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것만 풀면 그냥 xmax는 루트 k분의 m의 이제 VA가 되겠고 여기서 제시한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이제 0.15 미터만큼 압축이 된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바닥면에 마찰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스프링하고 부딪히는 순간의 속력이 1.2m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프링이 있는 데서부터 마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압축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스프링의 탄성력 더하기 마찰력 이렇게 고려해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이게 마찰력의 경우에 마찰력이 한 일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운동 에너지만 있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이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에 더해서 마찰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럼 이 두 개 더한 거하고는 같아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풀어보면 이번에는 이게 이런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마찰력이 한 일이라는 것이 또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xmax의 제곱이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xmax에 대해서 이제 근해 공식 써서 풀어보면 이제 이런 답이 나올 거고 이 마찰력 F는 여기 질량하고 마찰 계수 주어졌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이제 0.093m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마찰이 없을 때보다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비보존력이 작용하더라도 이렇게 그 마찰이 그 비보존력이 한 일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연결된 블록의 운동인데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스프링 상수가 K인 이 스프링에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줄을 통해서 도르래를 거쳐서 이 M2라는 물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스프링이 이제 평형 상태,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하고 있다가 그걸 놔요. 그럼 이렇게 이 M2가 이제 중력이 작용할 테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H만큼 내려간 다음에 여기 이제 멈춰섰다라고 하면 자, 그때 요 물체와 요 바닥면 사이에 이 마찰 계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우리가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쉽게 이제 풀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여기 이제 이 H만큼 내려갈 거를 생각하면 여기보다 요 상태보다는 M2G H만큼의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멈춰 있고 이 스프링도 이제 이 평형 상태,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탄성 에너지도 0, 이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도 0. 그러니까 요 M2의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M2GH가 되고 그럼 나중에 여기 가서 멈췄을 때는
그러면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다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인데 이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H만큼 늘어났으니까 H만큼 늘어났을 거고 그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H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존재해요. 그럼 그 마찰력이 저만큼 이동하는 동안의 한 일. 다행히 마찰은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그냥 내가 F에다 이동한 거리 H를 곱한 만큼만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 M2GH하고 같아야 되죠. 그럼 이제 H가 다 있으니까 하나씩 없애고 나면 그럼 이제 F가 뮤 M한 G일 텐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문이니까 이거로부터 쉽게 뮤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이제 1에너지 정리에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면 이제 보존력에 대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이제 보존된다라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위치에 따른 속력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을 때는 운동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것보다 내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훨씬 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보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비보존력들에 의해서 하는 이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손실은 결국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뭐 열 에너지나 이 탄성 에너지, 그 진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비보존력이 한 일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 합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역시 조금 이런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워봤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쓸모가 있다. 생각만큼 쓸모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제 워낙 널리 쓰이고 이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잘 기억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